체력 단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많이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여러 직업 중에서 지휘자가 수명이 좀 길다고 나와 있던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우연히도 제가 어떤 TV에서 한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이 가슴 위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산대요. 그래서 지휘자가 보통 다 가슴 위로 다 예,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장시간을. 그러니까 아마 그게 또 오래 사는 건지 또 안 그러면은 나이 스트레스를 단원들에게 다 풀어버려서 오래 사는 것인지. 늘 또 음악 속에 계시고 하니까. 네. 아름다운 또 음악을 많이 듣고 하니까 예, 훨씬 더 오래 사는데 좋은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 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지휘자라는 말을 듣겠죠.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대부분 연주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지만 지휘하시는 분들은 이 목이나 아니면 그 어깨 통증에 그 직업병이 없으신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잘하는 지휘자는 원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힘을 빼야지만 잘하는 거거든요.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그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추어죠. 근데 프로일수록 힘을 많이 빼게 됩니다. 어떤 서예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같이 이렇게 힘을 빼고 글씨를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게 평생 나의 숙제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하면 저도 무대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많이 빼고 할까. 저번보다는 얼마나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내가 지휘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습이 잘 안 된 그런 연주를 하게 되면 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팔도 많이 두꺼워졌어요. 참 이게 뭐 붓글씨도 그렇고 지휘도 그렇고 골프도 왜 뭐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네. 참 세상의 이치는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개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공부하시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휘 공부할 때는 거의 30년 전 얘기니까요. 네. 30년 전에는 누구든지 다 어렵게 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시절이 한국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힘들었던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휘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곡과를 나오고 외국에 가서 지휘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지휘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다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음대 진학하는 과정도 뭐 레슨도 해야 될 거고 또 이런저런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할 텐데 네. 쉽지 않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씀이죠. 가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서 저는 홀로 서기를 빨리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같은 친구를 가리키면서 레슨을 받고 음악을 가르치고 네, 피아노 그 학생도 음대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래를 가르쳤습니까? 네. 그래서 가야비 받고. 네, 가야비 받고. 근데 한날은 제가 레슨을 받는 도중에 레슨비가 없어서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 갈 때마다 뭐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는 걸 제가 어려서 봤는데. 봉투라기보다도 수고비죠. 수고비, 예, 예. 그렇죠. 선생님께서 당연히 그거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받으시니까. 거고요. 또 제가 그것이 없었을 때는 못 갈 때가 있었는데 밖에서 선생님 댁에 가서 그냥 밖에서 한참을 그 선생님의 그 말하시는 그 레슨하시는 소리를 듣기만 하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음악 공부를 하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스스로 내가 개척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도 또 유학 시절에 가서도 모든 것을 다 고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유학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유학 갈 엄두가 나셨습니까? 유학 갈 엄두가 안 나서 대학원을 진학을 포기하고요. 네. 그 시절에 MBC TV에서 꽃나라 별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제가 합창단 지휘자 겸 반주자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한
1년 반, 2년인가 그 정도를 제가 취직이 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죠. 그래서 유학 시절 이제 들어가니까 6개월 후니까 돈이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그 학생증이 있으면 공장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방학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공장에도 가보고 네. 학생들 한인학교에 선생님도 하고 독일 유치원에 학생들 기타 치면서 노래도 가르치고 뭐 교회 가서 지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많이 했어요. 제가 참 바쁜 유학생을 지냈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휘하셨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지휘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 아니었나. 저는 참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해 본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엇보다도 긍정의 힘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예. 국립 베를린 음대를 나오셨는데 네. 아시아 최초의 여학생이었나요? 네. 지휘과에는? 네, 그 당시에 여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때는 제가 동양인으로서도 처음이었고 아마 그 베를린에서도 여성 지휘자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뭘 물어보시던가요? 입학 시험 때? 입학 시험 때 시험을 치르고 나서 면접을 하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라벤슈타인 교수님이셨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왜 여자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도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성악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로 연주를 하고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 자기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여자가 단체를 가지고 연주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지휘자는 그냥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네.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 대답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시험 치운 후라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참 감사했던 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라벤슈타인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좀 추억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참 따뜻한 스승님이셨습니다.